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의 피눈물,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긴박한 비트가 흐르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이며 웅장하고 낮은 첼로 선율이 시작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던 날에 신문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어서 따뜻한 조명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 앞에 앉은 세용지마 선생님이 카메라를 꿰뚫어 볼 듯 강렬한 눈빛으로 입을 뗍니다. 자네, 자기가 세운 집에서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쫓겨나 본 적 있나? 청춘을 다 바쳐 만든 회사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당신은 이제 실패자야라고 낙인 찍힌다면 자네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폰을 만든 부자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인생의 밑바닥, 그 지독한 암흑 속에서 어떻게 신의 한 수를 설계했는지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도 뜨거운 기록이지. 30대, 40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자네들, 오늘 내 눈을 똑바로 보게. 자네 인생의 반전은 바로 지금부터니까. 오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보고 처절하게 버려진 한 남자가 어떻게 그 상처를 보석으로 만들었나에 대해 함께 보시게. 1. 버려진 아이, 차가운 차고에서 피어난 다름. 자네, 잡스가 태어나자마자 선택받지 못한 아이였다는 걸 알고 있나? 친부모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입양을 결정했어. 원래는 변호사 부부에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지. 여자아이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말이야. 결국 잡스는 대기 명단에 있던 학력도 낮고 가난한 노동자 부부에게 넘겨졌어. 잡스는 어린 시절 이웃 아이로부터 너희 친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아서 버린 거니? 라는 잔인한 질문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대. 그때 양부모님은 그의 눈물 젖은 뺨을 잡고 말씀하셨어. 아니다 스티브,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너는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야. 이 말 한마디가 잡스의 평생을 버티게 한 기둥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늘 버림받은 상처와 싸워야 했어. 잡스의 어린 시절은 지독하게 외로웠지만 한편으론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시간이었어. 기계 수리공이었던 양아버지 곁에서 고장난 라디오를 뜯어보고 중고 부품을 모아 기계를 조립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지. 학교 성적? 말도 말게. 권위적인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사고뭉치로 낙인 찍혔고 지능은 높았지만 성적은 엉망이었어. 오로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전자공학과 어떻게 작동하는가에만 집착했지. 대학 진학 때도 고집을 부려 등록금이 가장 비싼 리드 칼리지에 들어갔어. 하지만 입학하고 나니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등록금으로 녹아나는 게 너무 죄스러웠던 거야. 내가 여기서 왜 쓸모없는 전공 필수 과목을 들어야 하지? 라는 회의감이 들었지. 결국 그는 6개월 만에 자퇴를 선택했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지켜주고 싶었던 가난한 청년의 가장 아픈 결단이었지. 자퇴 후의 생활은 처절했어. 기숙사 방이 없어서 친구들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50원짜리 콜라병을 주워 겨우 끼니를 때웠어. 매주 일요일이면 그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려고 11km를 걸어 사원을 찾아갔지. 그런데 그 배고픈 시절에 그는 왜 서체 컬리그러피 수업을 들었을까?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는 그저 그 아름다운 서체에 영원히 끌렸던 거야.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아름다움을 원한다는 본능이었지.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익힌 서체가 훗날 전 세계 컴퓨터의 미학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나? 사랑 역시 평탄치 않았어. 고등학교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딸인 리사를 자기 딸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 하지만 훗날 애플에서 쫓겨난 그 힘든 암흑기 시절, 그는 스탠퍼드 강연장에서 만난 로린 파월에게 첫눈에 반했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사회 회의에 갈까? 아니면 저 여자와 저녁을 먹을까? 그는 회의를 취소하고 그녀에게 달려갔지. 그 지독한 고집불통 잡스를 보듬어준 건 바로 그 암흑기에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어.
잡스에게 버려짐은 곧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사랑과 자아를 찾는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야. 내 집에서 쫓겨난 공개적 망신, 그 처절한 추락. 인생의 정점에서 겪는 추락은 더 아픈 법이지. 1985년 30살의 잡스는 자기가 세운 애플에서 그야말로 사지로 내몰렸어. 자네 설탕물 일화 알지? 잡스가 펩시 사장이던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고 평생 설탕물이나 팔겠나?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나? 라고 호기롭게 물었잖아. 그런데 그 설탕물 사장이 잡스의 등에 칼을 꽂을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시 잡스는 미래를 내다보고 매킨토시에 올인했지만 판매 실적은 기대만큼 안 나왔지. 그러자 이사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잡스를 공격했어. 당신은 너무 독단적이야. 회사를 망치고 있어라면서 말이야. 결국 이사회 당일 잡스는 자신이 영입한 스컬리와 이사들이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어.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직접 데려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만장일치로 해고가 결정되던 순간 잡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그 과정은 정말 잔인하고 치욕적이었어. 단순히 직위를 뺏긴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회사 건물에서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소위 시베리아라고 불리는 별동 사무실로 유배를 보낸 거야. 전화기도 울리지 않고 찾아오는 직원도 없는 그 차가운 방에 앉아 있을 때 잡스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중엔 그 사무실조차 출입을 금지당했어. 자기가 세운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버린 가장의 심정. 그 억울함과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지. 실리콘밸리의 모든 뉴스가 그의 실패를 대서특필했어. 어딜 가나 잡스는 끝났다. 오만한 천재의 몰락이라며 손가락질했지. 잡스는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며 사회적으로 거세당한 기분이었다고 했어. 한때는 세상을 바꿀 영웅이었던 30살 청년이 한순간에 실패자의 대명사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은 거야. 그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대. 너무 창피하고 억울해서 실리콘밸리를 영영 떠나 어디론가 숨어버릴 생각까지 했지. 자네도 느껴본 적 있나?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무너질 때의 그 무력감 말이야. 잡스는 그때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를 때쯤 그는 깨달았지. 회사는 뺏겼어도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와 가슴 속의 열정까지는 그들이 절대 뺏어갈 수 없다는 걸 말이야. 3. 암흑기가 아닌 최고의 황금기 초심자의 가벼움. 자네,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거실 풍경이 어땠을지 상상해봤나? 억만장자였던 그가 가구도 없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 여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세운 회사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졌어. 그때 아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 아니요, 당신은 이제야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말이 정답이었어. 잡스는 나중에 고백했지. 성공이라는 금갑옷이 사실은 자신을 가둔 감옥이었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스티브 잡스인데 어떻게 실패해? 이런 오만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비로소 초심자의 가벼움이 찾아왔어. 이건 마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맨발로 흙탕물을 걷는 아이의 마음 같은 거지. 잡스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어. 얘들아, 아빠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그는 그 10년의 암흑기 동안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내 영혼이 떨리는 일에 집중했어. 넥스트니엑스티를 만들며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꿈꾸던 완벽한 컴퓨터를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볼 수 있다면이라는 심정으로 몰입했지. 픽사에서는 또 어땠고? 무려 10년 넘게 한 푼도 못 벌고 잡스의 개인 재산 600억을 깎아먹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어. 매달 월급날만 되면 잡스는 머리를 감싸 쥐었지.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주변의 조롱을 견디며 자기 신념 하나로 10년을 버틴 거야.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바로 토이스토리였어. 자네, 지금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성과가 없나? 아니야. 자네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가벼워진 상태이자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이야.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꿈이든 다시 그릴 수 있는 황금기의 입구에 서 있는 거라고. 무거운 성공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가슴 뛰는 일을 찾아보게. 그게 자네를 다시 살게 할 거야. 4.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진짜 삶의 얼굴. 그런데 인생은 참 굳기도 하지. 겨우 재기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때 잡스에게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어. 췌장암 판정을 받은 날 잡스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하염없이 울었대. 막내딸의 졸업식을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와 늙어갈 수 있을까? 그 천재적인 머릿속에 아이폰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얼굴들이 가득 찼던 거야. 그때 잡스는 침대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어.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통장 잔고나 명성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따뜻한 눈맞춤이었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인생의 불순물들이 싹 걸러지더라는 거야. 남들의 비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그런 건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진심만 남더래.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아름다운 제품에 마지막 생명력을 쏟아부었지.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낡은 것을 치워주고 새로운 것에 길을 열어주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던지는 유언이야. 자네,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 그런데 그 고통 덕분에 자네 곁에 누가 남았는지 보이지 않아? 자네를 끝까지 믿어주는 가족,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는 친구. 그게 진짜 삶이야. 잡스는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완성된 인간이 되었어. 자네의 고통도 자네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완성시켜 줄 거야. 그 아픔을 믿어보게. 지금 흔들리는 너에게 암흑 속에서 설계하는 미래. 자, 이제 고개를 좀 들어보게. 내 소중한 사람아, 잡스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뭘 설계했는지 알아? 그는 단순히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을 설계했어. 해고당했을 때의 그 외로움, 버려졌을 때의 그 서러움. 잡스는 그 감정들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아이폰을 만들 때 기술을 뽐낸 게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을 담으려고 애썼던 거야. 손가락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 마법 말이야. 그의 암흑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빛이 된 거지. 친구, 자네가 지금 처한 이 어둠은 자네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나중에 자네가 만날 사람들을 이해하게 해줄 깊은 우물이야. 자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나중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이 될 거야. 내가 자네라면 지금 이 암흑 속에서나만의 다음 장을 설계하겠어.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들었던 서체 수업이 10년 뒤에 빛났듯이 지금 자네가 겪는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훗날 자네 인생이 가장 위대한 반전의 복선이 될 거라고 믿어봐. 여보, 아빠, 아들아. 나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게. 나중에 내가 다시 일어섰을 때 지금의 이 아픔이 얼마나 귀한 재료였는지 꼭 보여줄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해버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인생지사 세용지 마. 그래, 지금은 자네의 계절이 겨울일 뿐이야. 겨울이 깊다는 건 봄이 코앞에 와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자네 안에는 잡스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어. 내가 자네의 그 불꽃을 믿네. 자네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흔들어 줍니다. 오늘 밤엔 부디 편안하게 잠들게나.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자네에게 꼭 말해주고 고생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빛날 거다라고. 자네의 마음속에 떠오른 다시 시작하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게 말해주게. 내가 자네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들어줄게.